어느 날 궁궐 대문에 벼락이 떨어져 한 군사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웠다면 하늘이 이런 벌을 내렸겠는가. 이 말이 세조의 귀에 들어간 순간 그 말을 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4년, 세조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공신들과 467번 술을 마셨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하의 집에 한밤중 몰래 사람을 보내 감시했습니다. 꿈에 형수가 나타나 침을 뱉더니 온몸에 종기가 돋았습니다. 아들이 죽고 손자가 죽었습니다. 온천을 찾고 절을 순례했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죽기 하루 전 세조는 공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차례를 어기고 왕이 되었으나 덕이 없어 부끄럽다고. 권력을 얻었으나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한 왕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1455년 세조가 왕위에 오른 그 해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 한양거리에서 지방고을에서까지 백성들의 입에서 세조를 향한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농사가 망한 것도 저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도 첫째처럼 일찍 죽을 것이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주였습니다. 관료들 사이에서,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 심지어 절간의 승려들 사이에서까지 세조를 비난하는 말들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노비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궁궐 대문에 벼락이 떨어져 한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성균관 유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웠더라면 하늘이 어찌 벼락을 내렸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세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조는 즉시 그 유생을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신문이 이어졌고 유생은 혹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을 처벌하면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조는 충성서약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맹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역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단종 보기를 꾀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고 세조는 그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피가 또 흘렀습니다. 그럴수록 백성들의 원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세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왕으로서 위엄을 지켰지만 홀로 침전에 누우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저들의 마음 속에서 나는 여전히 찬탈자다. 세조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공신들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계유정난을 일으킨 그 공신들, 지금까지 함께 해온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은 자신의 편이어야 했습니다. 그들마저 등을 돌린다면 자신은 완전히 고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술자리였습니다. 공신들을 자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유대감을 쌓기로 한 것입니다. 친밀함을 과시하고 서로의 충성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배신의 기미를 미리 알아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조 재위 14년 동안 기록된 공신들과의 술자리는 무려 467번이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술자리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주최한 술자리가 그 정도였으니 세조가 얼마나 공신들에게 집착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자리에는 세조만의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술자리에서 공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취한 척하며 던지는 말 한마디, 농담처럼 하는 질문 하나하나에 공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리하게 살폈던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본심을 드러냅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도 술김에 튀어나옵니다. 세조는 바로 그것을 노렸습니다. 공신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불만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불안은 세조를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앞으로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세조의 술자리는 화려했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격이 없이 어울리는 듯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궁궐에 가득했고 술잔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세조가 술에 취한 채 정인지에게 일어나 춤을 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인지는 당황했지만 일어나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춤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춤을 추었습니다. 세조는 계속 명령했습니다. 정인지가 지쳐 대답을 하지 않자 세조는 벌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정인지는 벌주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온종일 두 정승이 술을 마시어 매우 취하게 만든 뒤 세조는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유의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세조는 신하들이 자신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불만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조의 술자리에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계유정난의 핵심 공신들로 세조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들과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세조와 한명회, 신숙주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갈 무렵 세조가 갑자기 신숙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팔을 꺾었습니다. 신숙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당황스러운 것은 세조가 다음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너도 내 팔을 한번 비틀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숙주는 순간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임금의 팔을 비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세조가 불쾌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망설임 없이 세조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순간 술자리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함께 있던 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인 임금의 팔을 신하가 비트는 광경을 보았으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조는 세자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괜찮지 못하다는 뜻의 말이었습니다. 세자는 신숙주의 행동에 놀랐지만 세조가 보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조는 신숙주가 자신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술자리는 이후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신숙주의 집의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에서 온 환관이었습니다. 세조가 몰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세조는 신숙주가 정말 취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평소 신숙주는 아무리 취해도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관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신숙주의 집을 살피라고. 불을 켜고 있으면 완전히 취하지 않은 것이고, 불을 끄고 자고 있으면 만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관이 신숙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숙주의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환관은 돌아가 세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세조는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신숙주는 그날 밤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일찍 불을 끄고 잠든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함께 술자리에 있던 한명회가 눈치를 챘던 것입니다. 세조가 불쾌해했다는 것을 알아챈 한명회는 술자리가 끝난 직후 재빨리 신숙주의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숙주에게 오늘은 책을 읽지 말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신숙주는 한명회의 말을 듣고 평소 습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을 끄고 잠든 것이었습니다. 한명회의 기지 덕분에 신숙주는 세조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조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공신조차 완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그 순간에도 세조의 머릿속에서는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숙주는 계유정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세조가 왕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조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신들은 어땠을까요? 세조의 불안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세조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깊은 밤, 세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 꿈속에서 본 광경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현덕왕후였습니다. 세조의 형수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귀신이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세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조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세조는 꿈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과 온몸을 긁어댔습니다. 형수의 침이 자신의 몸에 닿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세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단순한 악몽으로 끝났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의 몸에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스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얼굴에도 팔에도 온몸 곳곳에 종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가려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긁으면 피가 났고 고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피부병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병을 풍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조선의 왕들 중 여러 명이 이 병을 앓았지만 세조의 경우는 특히 심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온갖 치료법을 동원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와 약을 처방했습니다. 침을 놓았고 뜸을 떴습니다. 그러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조가 병을 얻은 것은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렸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죗값을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물론 현덕왕후의 악몽과 피부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부당하게 권력을 빼앗은 자가 마땅한 응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조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혼자만의 시간, 종기를 긁으며 고통스러워할 때 세조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정말 형수의 저주일까? 혹시 하늘이 자신을 벌하는 것일까? 그러나 세조를 더욱 깊은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이듬해의 일이었습니다. 1457년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왕세자로서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나이에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세조는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었습니다. 왕비 정의왕후도 통곡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왕과 왕비도 그저 슬픈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두려웠습니다. 왜 하필 장자가 죽었을까? 우연일까? 세조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443년 세종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종은 자신이 묻힐 능터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능인 헐릉 옆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풍수지리를 살피러 간 일행 중에 당시 수양대군이었던 세조도 있었습니다. 직관들이 땅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 직관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절사손 상장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대를 잇는 자식이 끊어지고 장자를 잃는 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묻히면 왕실의 적장자들이 죽어나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묻히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1450년 세종은 헐릉 옆 명릉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사의 말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세종의 적장자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문종의 적장자 단종은 유배지에서 17살의 나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마저 20살에 죽은 것입니다. 세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패턴이었습니다. 왕실의 적장자들이 차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능의 기운 때문일까? 세조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더 큰 비극이 세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의경세자가 죽은 후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조는 둘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훗날 예종이 되는 인물이었죠. 새로운 세자는 혼인을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실에 다시 원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세조는 원손을 무척 아꼈습니다. 형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러나 운명은 세조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463년 10월 23일 세조는 지방 행차 중이었습니다. 왕은 때때로 지방을 순행하며 민심을 살피고 공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이날도 세조는 공신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궁궐에서 급히 보낸 전갈이었죠. 세조는 급히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순간 세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원손 인성대군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손이란 세자의 적장자, 즉 왕의 적손을 말합니다. 인성대군은 당시 겨우 3살이었죠. 예종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왕실의 대를 이어갈 귀한 손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중풍에 걸렸다는 겁니다.
중풍은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병으로 성인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하물며 3살배기 아이가 그 병에 걸렸으니 살아날 가망이 희박했죠. 세조는 즉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 했죠. 가는 내내 세조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제발 살아있기를, 제발 버티고 있기를. 궁궐에서는 왕비 정의왕후와 세자빈이 원손을 지키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모든 치료법을 동원했죠. 그러나 3살 아이의 몸은 너무 약했습니다. 그러나 세조가 한양에 도착하기도 전인 다음 날 새벽 10월 24일 원손 인성대군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세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남 의경세자를 잃은 지 6년 만에 이번에는 손자까지 잃은 것입니다. 그것도 왕실의 대를 이어야 할 원손을 잃었죠. 정의왕후는 손자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세자와 세자빈도 어린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죠. 궁궐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머릿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세조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세종의 묘자리를 살필 때 함께 본 풍수지리사에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사손 상장자. 자식이 끊어지고 장자를 잃는 땅이라는 그 예언이 귓가에 울렸죠. 세조는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세종이 영릉에 묻힌 1450년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세종의 적장자 문종, 재위 2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문종의 적장자 단종, 17살에 죽임을 당했죠. 세조의 적장자 의경세자, 20살의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종의 적장자 인성대군, 3살의 중풍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4대에 걸쳐 적장자가 모두 죽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능의 기운이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죠. 공포가 세조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저주는 언제 끝날 것인가? 다음은 누구인가? 둘째 아들 예종도 위험한가? 예종의 다른 자식들도 위험한가? 세조는 결심했습니다. 영릉을 옮기겠다고. 아버지 세종의 능을 다른 곳으로 천장하여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세조는 공신들을 불렀습니다. 영릉을 옮기겠으니 경기도 일대에서 좋은 땅을 찾아보라고 명령했죠. 공신들은 명을 받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땅을 살폈습니다. 적합한 자리를 찾기 위해 풍수지리사들과 함께 수많은 곳을 검토했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분이 부족했죠. 왕의 능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는 천장할 수 없었죠. 신하들도 반대했습니다. 능을 옮기는 것은 선왕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며 반대 상소가 올라왔죠. 게다가 천장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노역이 필요했고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했죠. 세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능을 옮기고 싶었죠. 이 저주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에는 명분이 약했죠. 결국 세조는 천장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영릉은 그대로 두기로 했죠.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능을 옮기지 못한 찝찝함이 세조를 계속 괴롭혔죠. 이대로 괜찮을까? 또 누군가 죽는 것은 아닐까? 세조의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피부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고 다른 병들도 생겨났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자신도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세조는 생각했습니다. 죽기 전에 무언가 해야 한다고. 이 불안을, 이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한다고. 원손의 죽음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세조는 병을 고치기 위해 집착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였죠. 어이들의 치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온천이었습니다. 지금의 아산시 논양은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에 좋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여러 왕들이 피부병을 앓을 때 온양 온천을 찾곤 했죠. 세조도 온양으로 향했습니다. 온천에 도착한 세조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죠. 종기로 뒤덮인 피부에 온천수가 닿자 잠시나마 고통이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온천에서 보냈습니다. 세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온천물에 몸을 담갔죠.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종기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았죠. 가려움도 덜했습니다. 세조는 희망을 가졌죠. 그러나 한양으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은 다시 재발했습니다. 종기가 다시 돋아났죠. 가려움과 통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온천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을 뿐이죠. 세조는 다시 온양으로 갔습니다. 또 온천에 몸을 담갔죠.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듯 했지만 다시 재발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방문도 마찬가지였죠. 온천은 일시적 위안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병은 낫지 않았죠. 온천을 찾아도 약을 먹어도 침을 맞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조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죠. 혹시 이 병은 정말 저주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세조는 온천 외에도 절을 찾았습니다. 불교에 의지하여 병을 고치고 싶었던 것이죠. 1466년 3월 세조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상원사라는 절을 방문했습니다. 상원사에 도착한 세조는 절 근처의 계곡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피부에 열기를 식히려 했죠. 피고름이 나고 가려운 피부를 찬물로 씻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린 동자승이었죠. 세조는 아이를 보며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동자승이 세조의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세조의 등을 밀어주기 시작했죠. 세조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가 등을 밀어주는 대로 맡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이 시원했죠. 아니, 시원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려움이 사라진 것 같았죠. 세조는 놀라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종기들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말끔해져 있었죠. 세조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등을 밀어준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죠. 그런데 그곳에는 아이가 아니라 동자승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이 서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문수보살은 불교에서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죠. 그 문수보살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조 앞에 나타나 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감격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다고 믿었죠. 상원사를 크게 중창하고 불교를 더욱 깊이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과연 사실일까요? 상원사에서 돌아온 후 세조의 피부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치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차도가 없었죠. 문수보살이 나타나 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전설은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상원사를 찾았죠. 세조 역시 그렇게 믿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조의 피부병은 여전했죠. 종기는 계속 돋아났고 가려움과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천도 절도, 기도도 세조의 병을 고치지 못했죠. 세조는 계속해서 온천과 절을 순례했습니다. 1466년 3월에는 강원도, 고성과 금강산으로 향했죠. 절을 찾고 기도를 드리고 온천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이 행차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신들과의 술자리였죠. 세조는 온천과 절을 찾아다니는 와중에도 함께 동행한 공신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세조에게는 공신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죠.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 나아지지 않았죠. 세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에서 세조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세조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 사건은 세조의 마지막 불안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강원도 고성에서의 술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조와 공신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나누었죠.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술자리의 주인공은 양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양정은 계유정난 당시 김종서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공신이었죠.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북방 변경에서 근무했습니다. 여진족의 침입을 막고 국경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것이죠. 고된 임무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추운 변방에서 수년을 보냈죠. 이번에 양정이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한양에 온 것이죠. 세조는 그런 양정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세조도 공신들도 모두 술에 취해 갔습니다. 평소처럼 즐거운 술자리인 듯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양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양정은 세조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가 한 말은 술자리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편히 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술자리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공신들은 숨을 죽였죠. 세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가 긴장했죠. 세조는 양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러나 세조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측근을 향해 소리쳤죠. 옥새를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옥새는 왕권을 상징하는 도장이죠. 세조가 옥새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정말로 양위할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벌떡 일어났죠. 세조를 말리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술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술자리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났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황이 급변합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상소를 올렸습니다. 양정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양정의 언행이 불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위를 물려주라는 말은 불경죄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들도 두려웠을 것이죠. 혹시 자신들도 양정과 같은 생각을 품었다고 의심받을까봐 더욱 강하게 양정을 성토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조는 대신들의 상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죠. 양정을 참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술자리 발언으로 양정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조와 함께 계유정난을 일으켰던 공신, 북방 변경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장수가 참수형에 처해진 것이죠. 세조는 왜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처벌했을까요? 술자리에서는 그 누구보다 너그러웠던 세조였습니다. 공신들과 웃고 떠들며 격이 없이 지냈죠. 팔을 비틀고 춤을 추게 하고 술을 권하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위 문제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그것은 세조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 정당성을 끊임없이 의심받아 왔죠. 그런 상황에서 공신이 양위를 언급하는 것은 세조에게는 배신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세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공신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등을 돌렸죠. 신하들도 마음속으로는 세조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세조를 지탱해 주는 것은 공신들이었습니다. 함께 정난을 일으켰던 그들만큼은 세조의 편이어야 했죠. 그런데 그 공신 중 하나가 양위를 언급했습니다. 세조는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공신들 사이에서도 세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신호였죠. 이제는 세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물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죠. 양정을 참수함으로써 다른 공신들에게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감히 왕권에 도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였죠. 양정의 처형 이후 세조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공신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죠. 이전보다 더 경계했습니다. 더 의심했죠. 술자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공신들도 조심스러워졌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신중했습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양정처럼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조는 이제 공신들조차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숙주를 의심했을 때보다 더 깊은 불신이 자리 잡았죠. 공신들의 위세가 혹시 정권의 위협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건강도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피부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고 기력도 떨어졌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자리했던 불안의 근원을 끊어내기로 한 것이죠. 양정 사건 이후 세조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공신들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피부병은 낫지 않았고 다른 질병들도 생겨났죠. 세조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들 의경세자의 죽음, 손자 인성대군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병까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세조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예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사가 했던 그 말, 능의 자리가 좋지 않다는 그 말이 계속 떠올랐죠.
세조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능인 영능을 옮기기로 한 것이죠. 천릉, 증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세조는 공신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좋은 터를 찾아보라는 지시였죠. 공신들은 명을 받고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풍수지리사들과 함께 수많은 곳을 살폈죠. 산의 형세를 보고 물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적합한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명분이 부족했죠. 왕의 능을 함부로 옮기는 것은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선왕을 편안히 모셔야 하는데 그 능을 옮긴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약했습니다. 더군다나 세종의 능은 세종 본인이 직접 정한 자리였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능을 옮기는 것은 선왕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라며 반대 상소가 올라왔죠. 유교적 관점에서 부모의 묘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셋째, 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릉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죠. 새로운 능을 조성하고 기존 능을 옮기는 작업에 수많은 인력과 물자가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노역도 필요했죠. 세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능을 옮기고 싶었죠. 이 저주를 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에는 명분이 약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능을 옮기지 못하면 이 비극이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행하면 또 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었죠. 결국 세조는 천릉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영능은 그대로 두기로 했죠.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능을 옮기지 못한 찝찝함이 세조를 계속 괴롭혔죠. 이대로 괜찮을까? 또 누군가 죽는 것은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조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피부병은 계속되었고 다른 질병들도 생겨났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는 자신도 죽을 것이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죽음이 가까워 오자 세조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었죠.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조카 단종을 폐위시킨 일, 반대하는 신하들을 제거한 일, 사육신을 처형한 일,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1468년 7월 세조는 공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죠. 자신이 차례를 어기고 왕위에 올랐으나 재주가 없고 덕이 없어 부끄럽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조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면죄부를 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세조는 자신의 업을 속죄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위에 있는 동안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 싶었을 것이죠. 세조가 속죄를 위해 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경혜공주와의 관계 회복이었죠. 경혜공주는 단종의 누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정종은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다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죠. 경혜공주는 역적의 아내가 되어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와 그 자식들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 했죠.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세조가 할 수 있는 속죄의 방법이었죠. 그리고 세조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한 것이죠.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힘도 명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468년 9월 세조는 세자를 불렀습니다. 이제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세조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죠. 피부병은 여전했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세조는 세자를 보며 말했죠.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 백성을 돌보라고. 세자는 조선 8대 왕 예종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상왕이 되어 물러났죠. 왕위를 물려준 것은 세조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14년 동안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조카를 폐위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반대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죠. 백성들의 저주, 공신들에 대한 의심, 가족의 죽음, 병의 고통이 끊임없이 세조를 괴롭혔습니다. 왕위를 물려준 다음 날 1468년 9월 8일 궁궐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조가 눈을 감은 것입니다. 나이 52세였죠. 왕위를 물려준 지 단 하루 만에 세조는 죽었습니다. 마치 왕위를 물려주는 것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세조는 세자에게 자리를 넘기고 곧바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세조의 14년 재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안도 함께 끝났을까요? 세조는 왕위에 있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의 저주를 두려워했고, 공신들을 의심했고, 가족의 죽음에 공포를 느꼈죠. 467번의 술자리를 열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신숙주조차 의심했죠. 양정을 참수하며 공신들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현덕왕후의 악몽을 꾸었고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온천과 절을 찾아다녔지만 병은 낫지 않았죠. 아들과 손자가 차례로 죽었고 능을 옮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얻었지만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죠. 세조의 삶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은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운 왕좌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죠. 세조는 죽기 직전 고백했습니다. 차례를 어기고 왕이 되었으나 재주가 없고 덕이 없어 부끄럽다고 말했죠. 이것은 진심이었을까요? 어쩌면 세조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강한 왕의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괴로워했을 것이죠. 세조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광릉이라고 부르죠. 세조는 그곳에 묻혔고 훗날 왕비 정의왕후도 그곳에 합장되었습니다. 광릉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죠. 이것을 동원이 강릉이라고 합니다. 세조가 이러한 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무덤을 크게 만들지 않고 절약하여 만들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이것도 세조의 속죄 방법이었을까요?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던 마지막 배려였을까요? 세조는 죽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세조를 강력한 왕으로 평가하죠.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세조를 찬탈자로 봅니다. 조카를 폐위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폭군이라고 비난하죠. 역사는 세조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조의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저지른 일들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종의 폐위, 사육신의 처형, 끊임없는 숙청, 그리고 14년 동안 계속된 불안과 의심의 삶이 모두 실록에 남아있죠. 세조는 권력을 얻었지만 진정한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못했죠. 오히려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불안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조의 14년 불안과 의심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